이번 강좌는 뱀파이어의 모델인 역사적 인물 두 번째 바토리 엘리자베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토리 엘리자베트 백작 부인은 흔히 피의 백작 부인이라는 별칭이 있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여자 살인마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면은 바토리 백작 부인의 초상화가 있죠. 이게 헝가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우선 그녀의 출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1560년 로얄 헝가리의 니트로바 토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로얄 헝가리하면 좀 낯설은 명칭이죠. 헝가리는 1526년에 오스만 터키와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면서 결국 헝가리 왕까지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헝가리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헝가리가 그 오스만 터키에서 지배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헝가리에 개입해서 헝가리를 자기의 그 영토화시키고, 그들은 그 오스트리아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얄 헝가리입니다. 그렇다면 로얄 헝가리와 그 터키가 지배하는 헝가리도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삶이죠. 바로 근데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헝가리에서 출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는 바토리 조지로 트란실바니아의 보이보드의 형제입니다. 우리 보이보드는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일종의 그 트란실바니아의 그 군주와 같은 위치다, 영주와 같은 그 위치다. 그리고 모친은 안나 바토리는 폴란드 왕인 이슈투반의 누이예요. 또 왕족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왕족은 서로 다른 나라하고 서로 이렇게 그 많이 혼사를 많이 이루었죠. 그래서 유럽의 왕가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 왕가들의 특징은 근친혼이 많이 그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근친은 서로 친척끼리 또 가족끼리 결혼하는 건데, 근친혼을 하는 이유는 당시 그 유럽 가문은 재산과 자기 영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다른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영지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서로 그 사촌끼리 결혼해서 그 영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습니다. 근데 근친은 어떤 유전학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죠. 보통 정신 이상자라든지 기형아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바토리가에도 간질 환자라든지 정신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그의 숙부는 악마를 숭배했던 사람이다. 이것도 약간 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형제는 색정광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바토리도 어린 시절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다고 나와요. 간질 증세가 있었고, 근데 간질 치료법이 당시에는 정상인의 피를 이 환자의 입술에 바르거나 또는 그 피를, 정상인의 피를 뼈와 섞어서 먹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엽기적인데, 그 당시에 아마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상한 치료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피와 연관되는 건 아마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뱀파이어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만든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피의 효능을 믿는 것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트 바토리는 어렸을 때 약간 잔인한 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고 괴팍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증언입니다. 그녀가 왜 이런 잔인성을 갖게 되었는가는 가족, 다 귀족들이죠. 가족에 의해서 자행되는 어떤 잔인한 처벌들을 어린 시절부터 목격해서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는 삼촌이 악마를 숭배한다고 그랬죠. 악마 숭배를 했고, 또 마녀를 믿는 가족들의 영향이 그녀의 그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토리 백작 부인의 지금 방금 설명하신 집안이라든가 그 출생에 대한 설명만 듣더라도 이 바토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집안 뭐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 질환이나 질병도 있고, 또 이런 가까운 뭐 친척이나 식구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자란다면, 그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 그 어느 누구도 좀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집안 자체에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았고 또 유전적인 기질도 있었고 근친혼에 의해서 그런 사실에서 바토리 엘리자베트의 그 기이한 행동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 저기 언제 태어났건 얘기했으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어떤 결혼을 하게 됐는가도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1575년 5월에 헝가리의 나도슈디 페렌치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발음이 읽기가 어렵죠. 헝가리어가 좀 독특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때 이제 결혼식에는 4,500명의 하객이 참석할 정도로 굉장한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선물로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헝가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슬로바키아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체이터 성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그래요. 스케일이 다르죠. 네. 그래서 체이터 성을 이제 받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총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 나도시는 용맹한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78년에 역시 당시에 헝가리는 오스만 터키와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용맹한 때문에 헝가리의 총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오스만 터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토리는 남편이 항상 늘 부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지를 다 보살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바로 남편이 선물로 가져왔던 체이터 성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4년에 남편이죠. 나도슈디가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옛날 역사는 어떤 게 진실인지 참 알기 어려운 게 기록마다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나도슈디가 1600년에 터키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어느 기록에서는 몇 년 동안의 병을 앓다가 1604년에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어떤 게 사실인지 역사가 진짜 픽션, 허구인지 또는 진짜 허구가 아닌지 이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른쪽 사진 바로 체이터 성을 위에서 내려다본 성인데 참 아름답죠? 체이터 성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체이터 성에서 이제 그녀의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게 이제 나도슈디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나도슈디 페렌츠 백작이랑 결혼을 했는데 왜 서양에서는 왜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이제 자기 처녀대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 있는데 왜 남편 성 나도슈디를 따르지 않고 결혼했는데도 왜 계속 자기 처녀대 성을 유지했는지 좀 궁금해지고요. 참 묘하죠. 그것만 유지한 게 아니라 남편도 성을 바꿔요. 바토리로. 어디 거꾸로죠? 남편 나도슈디 페렌츠는 끼케 백작밖에 안 되지만은 왕족이에요. 왕족이고 진짜 유럽의 왕실에 뭐 다 이렇게 걸려 있어서 신분이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성을 유지했어요. 바토리가 성이었는데 그 남편은 아내의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대단한 그 집안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체이터 성, 이것도 이제 스펠링이 참 독특하죠? 읽기 참 어려운 건데 1590년대부터 이 성에 쭉 살았는데 오른쪽 그 사진이 바로 체이터 성의 그 중심 타워, 메인 타워인데 이 성에서 엽기적인 행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체이터 성에서 남편이 늘 전쟁 때문에 부재하는 일이 많았어요. 외로운 삶을 살던 바토리는 레즈비언 행각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마녀로 통하던 사람이 있어요. 나르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마녀라고 지칭했는데 마녀하고 또 그녀의 체이터 성에서 일하는 하녀 도로티아 센테라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 집사 버틀러의 역할을 했던 야노시 우리바리 야노시 참 낯익은 이름이죠? 야노시 후녀디 야노시 기억나요? 후녀디 장군 그렇죠? 헝가리 장군 후녀디 야노시 우리바리, 야노시 우리바리가 같이 이런 엽기적인 행동하는데 어떤 공모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에르베제트가 어떤 피에 대한 집착에 근거한 엽기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토리 백작 부인이 어떻게 해서 근데 피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피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네. 그렇죠. 그 집착을 왜 피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설이 있는데 그 하녀가 빗질을 하다가 좀 잘못해서 뺨을 때렸다. 바토리 백작 부인이 또는 누군 차를 줬는데 차를 뭐 엎질렀다, 흘렸다,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개팍하다 그랬죠.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뺨 맞고 이제 한에서 코피가 터졌든지 피가 튀었는데 팔에 딱 닿으니까 피가 탄력이 매끈매끈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혹시 이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고 혹자는 그걸 보고선 바로 마녀라고 지칭했던 그 나루블라가 부추기면서 맞아 그렇다 하면서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처녀의 피를 사용해서 목욕을 하면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루블라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 처녀의 피를 목욕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 바로 엽기적인 행동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취이토 성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하러 하녀로 오게 됩니다. 공고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처녀들 농가의 딸들이 찾아오면은 전부 다 그를 잡아 죽여서 피를 내 죽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이제 피 목욕을 했다 받아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시체는 정원에 매장해 있고 또는 아무데나 그냥 그 묻었고 표식도 없이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일자리로 온 처녀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아까 야노시라는 집사장 있죠. 집사장을 보내서 인근 마을에 가서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온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죽인 다음에 피로 목욕을 했다라는 말까지 옵니다. 또 혹자는 취이토 성의 그 가난한 농부들이 이 집에 가면 잘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돈 때문에 딸을 성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는 이런 그 가난한 농부의 딸이 아니라 좀 귀족의 처녀의 피가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심지어는 귀족 정확히 말하면 귀족이라기보다는 그 영어로 젠트리 계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류층 귀족과 평민 그 중간 정도의 계급을 젠트리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젠트리 계급 준귀족의 처녀들의 피를 얻기 위해서 성으로 오도록 미끼를 던진 다음에 그들을 역시 죽여서 피로 목욕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귀족 처녀의 피가 좋다고 그래서 성으로 미끼를 던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미끼를 던져서 성으로 오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바토리 집안이 그냥 귀족 가문이 아니고 엄청난 왕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집안이니까 왠지 귀족 처녀들을 거기 보내면은 뭐 여성을 뭐 교육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정확히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처녀를 데려올 수 있는 미끼는 뭐 돈을 준다고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바토리 백작 부인이 있던 궁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헝가리 왕도 사촌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이기 때문에 궁정 생활의 예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교실을 열었대요. 궁정 예법 교실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인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젠트리 여들이 바로 거기 혹해서 찾아갔는데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림 보죠. 그 다음 쪽 보면은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 피로 목욕하는 바토리의 모습들 피해 목욕 그림이 있죠. 이게 아무리 중세 시대라지만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 이렇게 젊은 여성의 피로 목욕을 하면 뭐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진짜 믿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또 설사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면서 핏물에 이렇게 몸을 담글 수 있을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바토리의 행각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고 그렇거든요. 상상 초월이죠. 말만 피 목욕한다는 게
물론 바토리의 행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뱀파이어 모델이 됐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행동하는 데는 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뱀파이어 그 민간 전승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믿음에서 뱀파이어 신화가 탄생했다. 피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는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처녀의 피는 더욱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중세시대의 의사들이 처녀의 피를 먹도록 처방을 한 적도 있대요. 그것과 연관시켜보면은 논리적으로 피로 모욕해도 아마 피부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피 목욕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런 그 충격적인 이런 잘못된 피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나. 그 중세시대의 그 미신 같은 것도 한 몫을 했고 아까 이제 마녀로 불리는 사람이 충동질을 했다. 피로 하면은 좀 유지할 수 있다. 그죠? 물론 그래도 우리는 못하지만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확실히 바토리가. 근데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녀의 행동이 결국은 알려지게 되죠. 알려지게 되는데 내가 엘리자베트에 대한 고소, 그 어떤 일을 했다 고발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는 기록물마다 틀려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걸 보면 역사라는 건 하나의 픽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계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은 A로 표시한 겁니다. 사람들이 체이터 성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악마의 성이다 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마을 인근의 루터 그 목사가 안 되겠다 해서 엘리자베트를 비엔나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비엔나 법정에 고소 왜 이상하다? 왜 헝가리인이 비엔나 법정에 고소를 할까? 왜냐면 당시 이 헝가리는 로얄 헝가리라 그랬죠? 바로 비엔나. 왜냐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바로 비엔나에 위치해 있죠. 오스트리아에. 그래서 비엔나 법정에 고소를 해요. 그쪽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토리 가문이 워낙 왕족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헝가리 왕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젠트리 계급, 귀족 계급의 딸까지 희생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퍼지자 더 이상 이건 막을 수 없다 해서 헝가리 궁전에서 왕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1610년에 이 체이터 성에 강급되었던 물론 희생자가 될 뻔했던 여자겠죠. 소녀가 탈출을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저도. 두 가지 버전이 있고 다음에 사건 조사와 재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첫 번째 버전 얘기했죠. 헝가리 이제 궁전까지 이제 올려서 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왕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자, 1610년 헝가리 왕 마차시 2세입니다. 그 당시 마차시 2세는 바로 엘리자베트 바토리의 커즌이에요. 마차시 왕 참 익숙하죠? 한번 우리 아뚜라 뱀파이어의 모델이던 드라큘라의 생애할 때 바로 그 당시 그가 블라드 3세가 통치했을 때 헝가리 왕이 마차시 1세였는데 그 뒤가 마차시 2세예요. 그 지역 총독 또는 대법관이라기도 하고 총독이라고 하는데 트루조와 함께 같이 체이터 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재판을 주관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녀를 부추긴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바로 하녀 도로티아 센트가 있고 또 집사님 야노시 우리바리. 아까 마녀도 나왔었죠. 다 그냥 죽여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바토리 백작 부인은 성 안에 감금을 합니다. 딴 데는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1610년 12월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은 1610년에 마차시 2세가 바로 총독 트루조한테 조사를 일임해요. 자기가 데려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트루조는 두 명의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그 조사관들이 그 증인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1610년 10월에는 52명의 증인들을 만났고 1611년은 300명 이상의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일설에 의하면은 그
바토리 백작 부인의 남편이 죽었죠. 병사했거나 약간 전사했는데 그 죽을 때 그랬대요. 자기 집안을 자기 자식과 아내를 잘 돌봐달라고 바로 트루조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트루조가 여기서는 바로 재판을 나중에 재판에 일임하고 조사한 조사관이에요.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 자, 근데 증인들의 증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증언을 했는가? 증인들 말이 젊은 여자아이들이 더 좋다라고 해서 10세에서 14세 소녀, 진짜 어린아이들이죠. 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또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야노시 우리바리, 즉 집사장이 바로 마을로 내려 직접 처녀간 모자를 수집하러 방문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또한 궁정 예법을 배우러 온 귀족 계급의 청화자들도 그 대상이었다. 이건 우리 언급하셨죠. 그럼 어떻게 죽였나? 살해 방법에 대한 증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의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항상 성은 지하실이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대요. 남한테 보이지 않는 지역들이 있죠. 고문실도 있고, 옛날 중세시대 소설이나 영화 보면은 그 엘리자베트가 보는 앞에서 처녀들 고문을 했다. 그냥 중인에 고문해 주겠다는 거죠. 때로는 고문할 때도 있었지만 엘리자베트가 직접 바늘이나 필로 또는 칼로 막 베어서 찔러서 피를 내겠다. 근데 엘리자베트가 사디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잔인한 성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제 그 증명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그 하수인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죠. 하녀도 있고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집사장도 있는데 이들이 그 희생자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다 모아서 마시게 하기도 하고 목욕도 하겠다. 그래서 뱀파이어의 연결성을 여기서 아마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초반에 그 남편의 잦은 부재로 이 바토리 부인이 약간 레즈비언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젊음을 위해서 단순히 피를 이렇게 원했다기보다 약간 좀 다른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게 그냥 피가 필요한 거면 그냥 그 피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칼로 베었다든지 아니면 피를 이렇게 마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피를 젊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약간 좀 금지된 욕망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단순히 피의 효능 때문에 했다면 굳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필요 없는데 아마 사람의 생명으로서 한차게 여기는 것들이 컸겠죠. 그걸 어렸을 때 봐왔겠고 귀족들이라는 게 상당히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귀족들이 하층민들을 우습게 알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블라드 3세도 그랬죠. 사람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고 물론 이제 기질적인 일이 컸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마 그래서 그 사디즘적인 성향이 아마 더 강하게 아까 근친혼의 여파다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괴물이다. 어떤 그 기질적인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단순히 피의 효능을 믿어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뒤틀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 보면 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토리 백작 부인이고 여러 그 희생자들이 있고 하인들이 막 붙잡고 있죠. 사람들 갖다가 희생자들을.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우선 처녀들을 모아서 연회를 우선 베풀었대요. 그래서 연회가 다 끝나면은 그다음에 알몸으로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만들면 차례차례 죽이고 그 피를 모아서 통수에 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옷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서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린 처녀들이 죽어가는 때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흥분했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저기 블라드 3세가 사람들이 꼬챙이에 죽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고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사디즘적인 그런 성향이 있죠. 둘이 되게 대응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트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요. 1600년에서 1610년 자기가 모두 612명을 죽였다라고
이게 기록돼 있다. 그래서 보통 죽였다는 설이 뭐 300명에서 뭐 몇천 명 죽였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612명을 죽였다는 게 거의 뭐 마치 팩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612명 죽인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근데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있죠? 수도. 거기 뭐 기록 보관소에 가면은 엘리자베트가 이 여자들을 젓가락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찌른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는 처녀 몸에다가 꿀을 바른 다음에 개미를 풀어놨대요. 그럼 개미들이 꿀을 먹으면 그죠? 개미가 우리 요번 작은 개미가 아니라 무서운 개미죠. 살을 파먹겠죠. 심지어는 사람의 살을 먹기도 했다라고 부다페스트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자베트가 죽인 여자 수가 1568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데 있지만은 일기에는 612명을 죽였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들은 교회 묘지에 묻히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아무데나 묻어놨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당시 아까 조사관들이 파견됐다죠, 2명이. 그 사람들이 이 성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 시체를 발견하고 다시 고문당하는 사람들 보고 고문 기구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되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디즘적인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블라드 3세하고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사람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즐겨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던가 목욕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흥분했다라는 그런 성향들이 아마 그래서 역시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면서 그렇죠. 모델이 되고 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있죠. 사디즘적인 것들이 남이 고통받는 걸 즐겨하는 거.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악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존하고 있죠. 그죠? 조강을 인조이하는 걸 보면서 정상인은 아니죠. 그래서 뱀파이어 모델이 되었겠죠. 양대산맥인 것 같아요. 드라큘라하고 바토니 백작부인은 다른 사람들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데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문 기구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 체이트성의 고문 도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밑에 이 쇠창살 같은 게 있죠. 이걸 흔히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합니다. 철의 처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건데 위에 인형 같은 게 있고, 이것이 이제 희생자를 이 철의 처녀 앞에 놓으면은 이 톱니바퀴에서 이 인형이 막 전체 굴러가가지고 이 가운데로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고 텅 닫으면은 양쪽에 꼬챙이들이 꽂혀 있죠. 닫히면서 가슴이 꼬치에 꽂히겠죠. 그러면 피가 쭉 흘리겠죠. 피가 쭉 흐르면서 결국 죽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부르는데 철의 처녀다. 이것이 이제 고문 도구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의 세장이라는 것이 아이언 케이지. 이건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세장 같은 거예요. 케이지는 세장의 뜻이니까 사람들을 집어넣고 우선 세장이니까 뚜껑이겠죠. 닫고 도르래로 천장에 매달아요. 그 다음에 거기도 쇠창살이 있어. 철침이어서 꽉 찌르면은 피가 흘리겠죠. 그럼 그 밑에서 떨어진 피로 샤워를 했다. 목욕이는 정말 샤워네. 그렇죠? 샤워를 했다. 철의 세장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이게 철의 세장이에요. 왼쪽 사진 두 장 있고. 세장 똑같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에는 이거 뭐 인형 같은 걸 넣는 사람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갇혀서 이렇게 했고. 이거 실제 조형물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고문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런 고문 도구들이 그냥 단순히 피를 원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피로 이상하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철의 세상에서 더 느끼는 거는 앞에 철의 처녀는 이제 이렇게 닫으니까 시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철의 세상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시각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철의 세장은 딱 시각적으로 원래 사디즘이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건데 잔인한 것들을
그래서 아마 이 철의 세장 이런 것 전부 다 특히 그녀가 사용한 동물은 사디즘적 흥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최적화된 어떤 도구가 아닌가, 효율적인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걸 생각해낸다는 자체가 되게 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또 결국 증인과 증언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재판과 판결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우선 재판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1620년 10월 30일에 이제 마차시 2세의 그 지시에 따라서 트루조가 이제는 이 세이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토리 백작 부인과 그 공모자들을 좀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근데 엘리자베트는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가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공모자들은 전부 다 범죄 행위를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고문을 당했으니까. 즉 인정할 때까지 고문 당하니까. 그리고 인정하자마자 처형이 돼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건 뭐 그게라 방법이 없고. 재판 과정은 그랬고, 결국은 판결은 이제 그 하수인들을 목이 잘려서 화형을 시켰고, 엘리자베트는 종신금고형에 처했대요. 직접 최이터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평생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종신형에 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10년에 헝가리 왕 그 마차시 2세는 이 살인을 저지른 바토리 부인의 하수인들은 지금 다 결국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백작 부인은 죽이지 않고 감금만 했다는 건데 뭐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죠. 왕족이잖아요. 그죠? 마차시 2세의 사촌이기도 하고 유럽의 왕실의 어떤 왕족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종신 자택금고형만, 감옥도 아니고 자택에만 감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하수인들은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목이 잘려서 화형을 당했는데 정작 이런 정말 612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당사자 바토리 부인은 귀족이라는 이유로, 왕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은 금고형을 받았다는 게 너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되게 씁쓸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신분에 따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자체가 되게 불공평한 세상. 한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보면 뭐 유전유죄 뭐 말이잖아요, 그죠? 네. 돈이 있으면 다 무죄고 없으면은 죄다. 뭐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제 구금을 당했겠죠? 구금에 대한 얘기인데 구금에 대한 버전 두 가지예요, 이것도. 참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우선 그 트루조가 있죠. 트루조가 이제 그 기록엔 이렇게 나옵니다. 바토리가 이 성 안에 보면 창문이 없는 벽돌로 만든 방에 구금되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그냥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만 밑에다 조금 틈으로 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거의 그 연명할 정도의 음식만 주고 완전히 가둬놨다. 벽돌을 만든 방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1614년에 어느 신부가 바토리 백작 부인을 방문했대요. 방문했던 자세히 이상하지만 근데 가보니까 바토리가 성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 라고 기록을 했대요. 정반대되는 기록이죠. 근데 이제 뭐가 맞냐? 난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614년에 바토리 백작 부인이 자기 땅과 영지를 자신의 재산을 자식한테 넘기는 서명을 했대요. 누구한테 뭐 주고. 그게 뭐지? 벽돌로 만든 방에 갇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신부의 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트루조는 그녀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614년에 이제 8월 정확히 말하면 8월 20일 날 바토리 부인이 자기 바디가드 한테 그랬대요. 내가 손이 너무 차갑다 그랬대요.
불평하니까 바디가드가 그랬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니까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랬대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8월 21일 새벽 아침에 사망했다. 54세. 그러니까 최이터가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날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이터 교회에 11월 20일 날 묻혔다. 물론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왔지만 상당히 갭이 많죠. 참 믿을 수 없는데 어쨌간에. 근데 이 바토리 백작 부인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에 묻힌 거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많이 했대요. 이 체이토 교회 그 교회 묘지에 묻힌 거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바토리 부인이 태어난 것은 에체드라는 지역입니다. 트랜실바니아. 그쪽에 있는 바토리의 가족 납골당으로 이전했다 시신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것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사실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체 교회나 세이체 성에도 그녀의 무덤이 있다는 표지가 없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토리가 죽은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바토리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금기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장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토리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 얘기다 보면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버전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녀의 고소가 당한 버전이라든지 재판도 버전이 몇 개 있는데 바토리가 이제 뱀파였는가? 뱀파가 지금 잔인한 일을 했는가? 라는 이제 그 얘기인데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토리가 음모설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바토리 백작병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고소가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소문에 있는 거지 실제로 고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토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봤느냐는 못 봤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고소가 있었다는데 누가 그러던데 라는 소문에 밖에 없었다. 본 적은 없다라고 실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마차시 2세가 일부러 바토리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바토리의 하수인들이 있죠? 같이 공모해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람을 고문으로 자백을 시켰다고 했죠? 근데 자백하자마자 다 죽여버렸어요. 이상하죠? 왜 자백하자마자 죽였을까? 좀 기다려보고 어떤 증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바토리 희생자가 이제 아까 600몇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일기장에 적혀 있다고 했는데 바토리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법정 기록에는 일기장에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그 증언이 없었대요. 심지어는 일기장에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토리를 마녀로 만드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좀 궁금한 점이 지금 방금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설 중에 하나인데 마차시 2세가 소문을 퍼뜨렸다. 네, 그런 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쵸, 전 납득하기 참 어렵죠. 네. 그죠? 마차시 2세는 또 커슨 사촌인데, 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역사들이 음모설을 많이 제기를 해요. 네. 마차시 2세는 그 당시에 헝가리의 국왕으로서 오스만 터키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할 땐 돈이 필요하죠. 막강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바로 바토리 백작부인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빚을 많이 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또 돈을 더 요구했대요. 더 달라고. 그때 바토리 백작부인이 거절하니까 그녀를 마녀로 몰았다. 마녀로 몰아서 결국은 그녀를 이제 구금시키고, 그러니까 죄인한테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빚을 안 갚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뭐 빚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음모설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참 무섭죠? 어떻게 사촌이 결국은 그렇게. 우리 드라큘라 봤을 때 결국은 다 자기 친동생, 그죠? 커슨한테 사촌이 막 배신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죠. 근데 음모설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사관이 파견됐다고 했죠? 조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00명의 증인을 확보했다. 증인이 이제 거짓말이냐. 자기가 성에 들어갔을 때 희생자들 봤다. 죽는 사람들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 봤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단순히 이걸 갖다가 지어낸 얘기다. 음모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간에 자, 음모세 반박이 여기서 있었고 다 그러면 이제 민간 전승사의 바토리 백작 부인은 어떤가? 우리 포크로에서 후세 사람들이 바토리 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믿는가? 에 대한 얘기죠. 그 바토리 얘기, 즉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녀의 피를 목욕했다는 내용은 나중에 그 18세기, 19세기에 많은 그 선정적인 얘기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피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간 전승에서. 근데 어떤 얘기냐면 피를 목욕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재판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18세기에 어느 예수의 학자가 쓴 글에 바토리 백작 부인이 한이의 뺨을 때리다가 튀긴 살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고선 피를 목욕했다고 그 사람이 처음 기술했대요. 18세기에. 훨씬 몇백 년 뒤에.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계속 인용하면서 이게 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1817년에 바토리 백작 부인이 실제로 법정 그 기록에 나오는 데는 피 목욕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만들었다. 또 하나, 재판 기록에는 바토리가 고문기구로 사용했던 철의 처녀 있었죠? 그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의 처녀가 나중에 지어낸 얘기다. 그래서 고문기구로 철의 처녀를 봤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피로 바토리를 목욕을 했다는 게 좀 과장되어서 좀 전해졌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철의 처녀 사진을 봤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죠. 그게 실제가 아니라 후대에 좀 발견된 사진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아이언 메이든이 뭐 중세 시대에 많이 사용된 고문 도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 고문 도구가 중세 시대 때 사용된 기록은 없대요. 없고 이 고문 도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 게 19세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윤정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후대에 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좀 그런 픽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의 처녀는 또 역시나 뭐 픽션이 아닌가 하는 좀 의문도 들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약간 궁금한 게 정말 이게 픽션이라면 왜 19세기 사람들은 중세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문 도구도 나중에 나왔던 게 다 거짓말 지어낸 얘기다. 네. 피해 목욕.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뱀파이어 그 얘기들, 피해에 관한 얘기들이 원래 18세기에 많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러니까 피해 얘기를 첨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보면 중세 시대를 우리 흔히 암흑 시대라고 하죠. 암흑 시대, 그죠?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 그래서 중세 시대를 되게 그 폄하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잔인한 도구 같은 것들이 야만적 도구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픽션이 아니겠는가? 이 철의 처녀가 사진이 있지만 옛날에 만든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당시 19세기에 만들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했던 본론에 해당할 것 같은데, 문학과 영화상의 바토리 백작 부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뱀파이어 모델이 됐으니까 당연히 뱀파이어, 그녀가 뱀파이어 등장하는 영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학도 있어야겠고. 그죠? 잠깐 언급했지만은 18세기에 뱀파이어 신화가 유럽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일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특히 동유럽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뱀파이어 모티브가 바로 이 바토리 백작 부인이 첨가되었다. 피 목욕이라든지 그런 것들, 피를 마신다든지 막 사람의 살까지 먹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첨가된 것이 아닌가. 나중에 뒤에 중세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결국 뱀파이어처럼 그녀가 묘사가 되는데, 이걸 기하로 1970년대 특히 바토리 백작 부인한테 피해 모티브가 본격적으로
부여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잠깐 보면은 1970에 헝가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카운테스 드라큘라. 자, 이거 정말 역시 그 헝가리 출신인데 바토리가 헝가리 감독이 만드는데요. 드라큘라 백작 부인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드라큘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드라큘도 전형적인 뱀파이어 모델이 됐지만은 이 영화를 통해서 바토리도 역시 드라큘라 관계에 있는 바로 뱀파이어다. 그래서 드라큘라 얘기가 바토리 백작의 피해 목욕 서로 연결시켜 쓴 게 바로 카운테스 드라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벨기에 감독이 만든 그 어둠의 딸들, 뭐 영어로 뜨면 Daughters of Darkness라는 건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 등장하는 고성의 모델이 바로 체이터성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품들이 영화고 뭐 그 외에 뭐 마이너한 영화도 있지만 우리 소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소설에서도 바토리 백작 부인이 드라큘라와 연관되어 있는 뱀파이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 드라큘라도 꼭 나와요. 그래서 또 한번 첫 번째 작품이 드라큘라 The Undead. 우리 흔히 드라큘라는 뱀파이어인데 뱀파이어의 또 다른 이름이 언데드예요. 흔히 우리 좀비도 언데드라고 그러지만 브람 스토커가 드라큘라 소설에서 뱀파이어를 언데드라고 처음으로 칭했어요. 자, 언데드 드라큘라인데 여기 일종의 이 소설은 브람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의 후속편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여기 그 드라큘라의 사촌으로 등장해요. 바토리 백작 부인이 사촌이었는데 그 당시 사촌 바토리가 런던에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위장했지만 잭 더 리퍼의 신분으로 위장했다 그래요. 연쇄살인마죠. 실제 그 영국 런던에 있었던 잭 더 리퍼라는 연쇄살인마인데 사실 잭 더 리퍼도 실제로 자기가 내가 잭 더 리퍼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사에서 조작을 했대요. 그냥 죽인 사람이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잭 더 리퍼다,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했다는데 아마 신문 부수를 많이 넓히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 더 리퍼의 진짜 정체가 바로 바토리 부인이다 설정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잭 더 리퍼가 죽였죠 실제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드라큘라가 나도 런던에 가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람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에 보면은 드라큘라가 실제 런던에 가잖아요. 그래서 왜 런던에 가게 되었는가를 배경 설명으로 만든 게 드라큘라 더 언데드다.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 후속편이나 전편 시리즈가 돼야 되겠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 또 카운티스 백작 부인. 이 얘기는 이제 우리 바토리 백작 부인이 실제 그 성에 갇혔잖아요. 그죠? 갇혔는데 1인칭 화자로 등장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했는지 즉 하인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벌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나레이션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The Countess라는 역사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크게 두 작품을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우리 전반적으로 뱀파이어 모델로서의 역사적인 바토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아까 그녀에 대한 음모설도 있었고, 아니다 음모설은 실제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바토리 백작 부인은 그 음모설과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녀를 악마처럼 만들었죠. 악마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정치권이죠. 또 하나 그녀가 악마된 것은 미신을 쉽사리 믿는 사람들, 그렇죠? 동유럽 사람들의 성향들. 그것 때문에 그녀 하나의 뱀파이어 전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바토리 백작 부인이 뱀파이어 전설의 진원지는 보통 루마니아, 헝가리예요. 헝가리 출신이셨죠. 그리고 헝가리 사람 특히 뱀파이어에 대한 신화에 상당히 매료되었고 진실을 믿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바로 이제 그녀가 뱀파이어로 재탄생하게 된 경인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뱀파이어 속성을 그들이 부여했다. 없던 것들을 그 한 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같아요. 전설에 따르면 바토리 백작 부인이 키리토 성에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그녀가 되살아나서
성 밖을 배회하는 것을 봤다라는 증언들이 나와요. 사실 뱀파이어 죽었다 되살아난 시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뱀파이어로 되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뱀파이어 신화에서 뱀파이어 속성으로 우리가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밧토리 백작 부인은 동유럽의 뱀파이어의 전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전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결국은 뱀파이어의 모델이 된 드라큘라나 밧토리 백작 부인 전부 다 동유럽 사람들이다. 동유럽이 바로 뱀파이어 그 소문의 미트의 진원지라는 사실도 거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뱀파이어 역사적 인물을 두 사람을 알아봤는데, 물론 그 위에 몇 사람들이 더 있지만은 이 두 사람만큼 뱀파이어의 속성이 가장 많이 부여된 사람들, 그리고 널리 회자되는 아마 역사적 인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뱀파이어를 쭉 한번 살펴보았죠. 뱀파이어의 기원과 역사, 속성들, 그리고 뱀파이어의 그 모델이 된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부터는 문학과 영화 속에 나타난 뱀파이어 얘기들, 즉 뱀파이어를 소재로 어떤 뱀파이어가 주인공이 되는 문학들, 영화들을 추려서 우리 하나씩 주요 작품들 또는 주요 영화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하죠.